보스인 조 보나노가 뉴욕을 떠나 있는 시간이 늘면서 조직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개인 사업을 키우는 데 혈안이었고 자신들의 일은 뒷전인 게 못마땅했죠. 게다가 감비노 루케제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보스들을 동시에 제거하려던 일명 커미션 플롯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보나노를 오랫동안 곁에서 보필한 이들마저 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죠. 카스텔라마레데 골퍼 출신으로 조직에서 존경받는 카포인 가스파르 디 그레고리오도 그 중 하나였는데, 그동안 패밀리의 요직은 카스텔라마레 씨들이 독차지하고 있었고 마침내 다가온 자신의 순번을 보나노의 아들 살바토르에게 뺏긴 것에 이를 갈고 있었죠. 1963년 커미션 플롯의 책임을 떠안은 콜롬보의 보스 조셉 매글리오커가 실각합니다. 물론 감비노는 그가 감히 이런 음모를 꾸밀 위인이 못되고 진정한 흑막은 보나노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보나노가 뉴욕으로 기어들어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들은 그가 변호사를 만나러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죠. 1964년 10월 21일 용무를 마치고 변호사의 아파트를 나선 순간 보나노는 두 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보나노의 사촌이자 버팔로의 보스인 스테파노 마가디노의 부하들이었죠. 뉴욕 북쪽 어딘가로 끌려간 보나노는 마가디노와 대면하고 그의 입으로 그동안 너무 건방을 떨었다, 뉴욕의 보스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등 신랄한 비판을 드려야만 했죠. 아마 보나노는 콜롬보의 보스 매글리오코와 비슷한 조건을 강요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고 나서야 보나노는 구속에서 풀려납니다. 이후 그는 세간에서 종적을 감추는데 이 시기 동안 캐나다에 머물렀다는 설이 강합니다. 뉴욕에서는 보나노의 부재를 확인한 가스파르가 커미션의 지지에 힘입어 보스의 자리를 노립니다. 이런 가스파르를 환영한 건 그동안 권력의 테두리 밖에서 맴돌던 비주류 파벌들이었죠. 이들은 주로 이탈리아 타 지역 출신이거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들로 보나노 치하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부류들이었죠. 가스파르는 상대를 윽박지르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감감무소식인 보스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카스텔라마레시의 원로인 가스파르가 권력의 분배를 약속했다면 과정은 순탄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실제로도 보나노를 지지하던 많은 세력들이 넘어왔고요. 하지만 뉴욕에 남아있던 보나노의 아들 살바토레와 그 친지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죠. 두 진영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조직의 중요 인물들을 포섭하려는 외교전이 1년여가량 이어집니다. 이 지루한 대결 가운데 먼저 손을 내민 건 가스파르였습니다. 살바토레는 그의 큰 삼촌의 저택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협상을 받아들였죠. 1966년 1월 28일 약속 장소에 도착한 살바토레 일행이 멀찌감치 차를 주차한 후 걸어옵니다. 아직 저택에 미처 다가가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부터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살바토레 일행은 혼비백산하며 그 장소를 떠나야 했죠. 누구 하나 다친 이는 없었지만 가스파르는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뻘찍이서부터 총을 쏜 걸 보면 죽일 생각은 원체 없었고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다니던 살바토레를 겁주려던 것 뿐이었죠. 허나 가스파르의 이 미적지근한 태도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5월 17일 무려 19개월 동안 행방불명 상태였던 조 보나노가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커미션은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민 보나노보다는 19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 가스파르의 무능함에 분노했죠. 결국 가스파르는 끌어내려지고 함께 반란을 이끌던 패밀리의 카포 폴 샤카가 리더가 됩니다. 이때부터 언론에서 바나나 전쟁이라고 비꼬던 보나노 패밀리의 내전이 본격화됩니다. 양측의 조직원들이 격돌해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보나노는 특히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들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보나노의 부재를 틈타 돌아섰던 카포, 프랭크 마리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나노를 저버린 마약 밀수업자 마이클 콘솔로가 자택에서 살해당합니다. 샤카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보나노와 그 부하들이 애리조나에서 운영하는 업장이나 주택에 난입해 때려 부수거나 심지어 폭파시키기까지 하죠. 1967년 11월 10일에는 모임을 가지고 있던 샤카의 부하 3명이 머신건을 든 1인에게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68년 3월 11일 보나노의 오랜 친구이자 보디가드인 산토 페로네가 프랭크 마리에게 살해당합니다. 보나노는 이에 극도로 분노해 이제부터 자신의 부하가 하나씩 죽을 때마다 상대방의 카포들을 죽일 거라고 엄포를 놓지만 얼마 가지 못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죠.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전쟁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커미션은 이번에야말로 보나노를 조직에서 은퇴시키고 그의 사업 몇 개를 넘겨받는 대가로 목숨을 보장해줍니다. 보나노와 살바토레 부자는 뉴욕의 자택을 정리하고 쓸쓸하게 서쪽을 바라며 떠나야 했죠. 30년 동안 자신이 토대를 쌓고 군림한 조직을 초라하게 떠나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후 보나노는 마치 사람이 달라진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30년을 마코에서 지배하고 어디 나서는 일 없이 은둔하던 그가 조직의 보스라는 허물을 벗자 방송에 출연하고 자서전을 써서 자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마피아의 중대사에 관한 일도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아니 그동안의 채통은 어디 가시고 보도방정만 남은 건지 혹여 60평생을 무리해서 자신보다 거대한 짐을 짊어져야 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이 보나노는 어릴 적 해군 장교를 꿈꾸던 활발한 청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가 보나노 가문의 적자이기 때문에 한평생 마피아를 연기했던 거라면 더 이상 그를 성공한 삶이라 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